네, 공공부문 민영화의 빗장이 풀리고 있습니다. 파업이 있었던 철도, 그리고 병원법인의 영리사업이 허용된 의료, 드디어 민영화가 표면화됐다고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교육, 가스 민영화도 시험대에 섰습니다. 규제 완화, 투자 개방, 수익 극대화를 앞세운 정부의 민영화 터닫기가 속도를 내면서 공공성이 전방위적으로 훼손되고 또 축소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TV 라디오가 지난 1월 6일 개편부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민영화의 민낯이라는 기획으로 7주 동안에 걸쳐서 분야별 민영화를 짚어봤는데요. 철도, 의료, 수도, 전력, 가스 부분의 민영화를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앞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7주 동안에 걸쳐서 민영화의 민낯이란 제목으로, 각 부문별 민영화, 현재 진척도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에 환장한 정부다. 예, 오건호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돈에 환장한 정부다. 제가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죠. 또 있죠. 예. 사실 민영화되면 네. 이 지금 공공기관들을 운영할 주체는 네. 정부보다는 민간 자본들이죠. 그래서 네. 자본이 환장하고 예. 그 환장에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게 정부죠. 네. 그러면 폭등하는 그런 요금 또 사라지는 공공성 이것 때문에 또 수용자 국민들이 또 환장하게 되고 민영화만큼 손익계산서가 분명한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자본이 기업들이 이익을 얻게 되고요. 예. 결국은 제로섬입니다. 그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건 그 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자, 이 철도노조 파업이 하나의 기폭제가 돼서 민영화에 대한 그 우려가 폭발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한결같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관되게 민영화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흐름도 절대로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방침, 약속. 이게 그대로 믿을 만큼, 정부의 공언대로 민영화가 방지돼 가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정부를 계속 신뢰하신다면 예. 믿어줘야죠. 믿어줘야 되는데, 수서발 KTX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줄곧 박근혜 정부가 주장해 왔는데 그 근거는 예. 일단 코레일 자회사인데 예. 소수 지분은 코레일이 갖지만 다수 지분은 다른 주체가 갖게 되는데 그 주체가 네. 공공기관이다. 예. 그래서 공공이 공공으로 가는데 이게 왜 민영하냐 이제 네. 그런 이야기였는데 예. 그건 꼼수죠. 왜냐하면 한번 공공기관으로 넘어간 것 네. 특히 이제 국민연금 기금으로 넘어간 거는 언제든지 다른 재무적 투자자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민영하고 예. 일정 이렇게 우회로 경로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수서 KTX가 이제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옥도 만들고 예. 조직 체계를 짜고 있는데 정정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수서 KTX는 민간 조직의 직책 개편을 그대로 쓰겠대요. 이름도 그렇고. 예. 그리고 곧 이어서 지금 공공기관 부채 줄이라고 각 공공기관에 압박을 놓고 있고 예. 코레일도 그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예. 인천공항 네. 철도를 매각하는 겁니다. 예. 1조 8천억에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민영화 아닌가요? 제가 정부를 좀 두둔하고 싶은데요. 네. 정부의 설명은 예. 애초 이 인천공항 철도는 민자 철도입니다. 민간 회사들이 지어서 네. 운영하는 민자 철도인데 예. 그게 망해가지고 예. 코레일이 인수한 거다. 예. 그러다가 이제 잘 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살려서 예. 다시 민간한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네. 민영화가 아니래요. 예. 이게 왜 말이 되냐면 예. 애초 민영기업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공공이 잠시 맡았다가 돌려주는 것이지 네. 되돌리는 것이지 민영화가 아니다. 예. 공공 부분한테 일단 그다음에 그 수서발은 예. 공공 부분한테 가지만 예. 그다음 다시 또 민간으로 가죠. 그래도 지금 당장은 공공기관한테 가니까 민영화가 아니다. 네. 뭐 이런 논리인데 예.
헷갈립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정부를 옹호하신 건데, 근데 민간으로 갔다가 또 망가지면은 그때 다시 또 정부가 그 엄청난 빚을 떠안으면서 다시 가져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궤변인데 예, 민간에 있던 걸 공공으로 돌리면 예, 공공화 혹은 공영화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고요. 예, 또 공공 영역이 있다가 민간 시장으로 가면 민영화 혹은 사영화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민간으로 왔던 게 공공으로 왔어요. 공영화 됐죠. 예. 다시 민간으로 가면 민영화죠. 예,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죠. 예. 이러다간 정부가 지금 민영화를 법정 금지어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민영화란 말을 못 쓰게 하려고. 예. 근데 금지어가 있는 되고 걸 그렇게 이름을 못 부르게 하면 이거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네. 사람들의 이 인식을 헷갈리게 만들 것 같아요. 예. 민영화죠. 예. 명백한 민영화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얼마 전에 공공부문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계획을 보면은 예. 이런 공공기관의 여러 그 자산들을 매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익이 생기면 이거를 빚 갚는 데 쓰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의 뭐 꺼지다시피 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뭐 주요 공기업들의 자산들이라고 하는 게 뭐 부동산 이런 건데 이걸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갈 사람들이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커졌고요. 이런 와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공공연기금이 이거를 인수를 하려 한다. 이런 흐름을 보면은 결국 이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예. 공공기관 부채를 대폭 음. 줄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예. 근데 줄이는데 무슨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매각 방법이죠. 예. 근데 지금 매각 그 매입 주체들은 잘 나서질 않아요. 예. 일단 민간 자본들도 예. 사고 싶죠. 네. 근데 그걸 사는 순간 또 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예. 여러 가지 포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당장 살려다 보니까 예. 재벌 기업한테 다 준다. 이 재벌이 또 특혜를 받네. 네. 재벌은 재벌대로 부담이 되고 음. 정부는 정부대로 예. 이걸 또 재벌한테 넘긴다는 예. 부담이 되니까 예. 그 중간에 예. 국민연금 기금을 부르는 거예요. 예. 일단 너희가 살아. 예.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이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누구한테 팔든지 아무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예. 국민연금 기금 하면 예. 보통 사람들은 이게 우리 노후 예탁금입니다. 글쎄 저희가 말입니다. 보험료를 예. 내서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저희가 받는 급여, 네. 보험료와 급여의 관계는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적 사회보험인데 예. 우리나라 다른 사회보험은 그해 돈을 내면 그해 저희가 혜택을 받아요. 건강보험료를 내면 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죠. 예. 근데 유독 유일하게 국민연금만 예. 시차가 발생합니다. 30년 30년 이상. 예. 즉 30세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60세 넘어서 받게 되문이죠. 예. 그 시차만큼 돈이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받기 때문에 돈이 쌓이게 돼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데 예. 국민연금 기금은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민간에 있는 일반 재무적 투자자와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연금법에도 국민연금 기금한테 예. 너희들 시장 수익을 초과하는 이윤을 올리라고 명령을 명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장에 있는 최첨단, 최우수 펀드 매니저들이 다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네. 기금운용본부에 모여 있고 예. 그리고 투자처를 찾아가고 있죠. 지금 지난 지하철 9호선이든 서울 지하철 9호선이든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네. 서울 외곽 고속도로 여러 민자 그 사업의 그 맥커리라는 예. 그 아주 그 약탈적인 투자 회사지요. 예.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비슷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도. 네. 돈이 되면 다 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민연금 기금한테 판다 그러면 음. 민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공적 예. 주체다. 예. 천만의 말씀. 예. 시장 투자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 기금한테 남기는 거죠. 예. 이번에 공공기관 부채 축소도 예. 팔 사람이 없으면 일단 국민연금 기금한테 줘라. 그 다음에 예. 국민연금 기금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시장의 펀드 투자자예요. 네. 그냥
매각해 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우회 경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은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징검다리 거군요. 역할을 하는 거죠. 당장 뭐 재벌이나 대기업이 사면은 이 재벌 대기업들 욕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기금을 한번 거쳐서 모든 사람이 잊혀졌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사들이는 방법으로 이런 식의 징검다리 민영화를 획책하고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묘수 꼼수죠. 예. 이명박 대통령도 차마 이 생각은 못했어요. 이게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 머리에서 이런 꼼수가 나온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수석 KTX 민영화가 불거졌어요. 2012년에. 그때 방식은 뭐냐 하면 예. 민간한테 운영을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하를 배출하신 현대건설, 예. 대우건설, GS건설들을 다 불렀어요. 예. 그래서 수석 KTX 민간 위탁 사업 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영화 논란이 막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스톱할 수밖에 없었고 예. 이제 다음 정권인 지금 박근혜 정부가 왔는데 박근혜 정부도 수석 KTX를 팔려고 그러는데 예. 지난 MB 정부 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민간 자본한테 직접 팔았을 때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공공기관이 들어와라. 네. 이거 사실 민영화인데 말이죠. 이런 묘안을 짠 거고요. 네. 저쪽도 계속 진화하네요. 예. 사실은 연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써야 할 국민의 노후 생활비인데 이거를 정권의 어떤 정책적 목적에 투입하는 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물어보면은 대부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국민연금을 연계해가지고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위태로운 일 아닙니까? 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요. 예. 운이 좋으면 거기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다가 또 잘못되면 네.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 정부가 책임질 겁니까? 네. 그거 저희 돈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 가입자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네. 노타치. 예. 제발 좀 건들지 마세요. 이러니까 자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예. 국민연금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 당장 기초연금 관련한 그런 심지어는 사실 그런 기회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생길만 해요. 예.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훼손될수록 즉 예.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싫어할수록 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건 어떤 겁니까? 말을 안 쳐보세요. 국민연금, 민간보험사들 그렇죠. 아닐까요? 어차피 우리가 노후가 있기 때문에 예. 노후 대비를 어떡하지? 지금 예. 국민연금 제도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내기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예.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고 있고 또 사실 노후 준비 제도로는 괜찮아요. 예. 근데 이게 위축되고 쭈그러져 버리고 예. 노후에 대해서는 준비는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삼성생명 들어가는 거죠. 교보생명 들어가는 거고. 예. 이게 사실 참 안타까운 아이러니인데 예. 지금 이건희 회장님의 경영권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사실 우리예요. 네. 그들이 여러 법률적 편법 혹은 탈법을 통해서 2세, 3세한테 경영권을 가고 있죠. 아주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예. 근데 제조업 회사 하나, 즉 삼성전자 하나, 그다음에 금융사 하나, 네. 다시 에버랜드, 다시 예. 또 예. 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순환 출자를 통해서 계속 뻥튀기를 해서 지분 뻥튀기를 통해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번 뻥튀는 징검다리마다 금융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게 핵심이 보험사들입니다. 네. 삼성에서는 삼성생명이죠. 예. 삼성화재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재벌들이 돈도 벌고 재벌 체제도 더 영속시키는 데 있어서는 네. 자신의 민간보험이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사회보험이 예. 아주 위축돼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공적사회보험을 싫어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민영화를 싫어하는데 네. 그거를 국민연금 기금한테 팔겠대요. 예. 그러니까 민영화가 아니됩니다.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국민연금 기금 성격이 네. 이미 이건 민간 재무적 투자자와 똑같다. 이게 민영화다라고 얘기하면 예. 저희는 이렇게 이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 국민들은 뭐야 국민연금 기금이 이래? 그럼 또 국민연금 기금 싫어하게 되죠. 네. 국민연금을 싫어하게 되죠. 예. 그러면 할 수 없이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사보험에 더 관심을 갖게 되죠. 네. 그러니까 참 저희도 어떤 때는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을 제대로 밝히는 노력도 하지만 네. 또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불신도 불거지는데 예. 저희가 더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쪽도 참 대단해요. 네. 그런 걸 보면 예. 예, 기획력이.
기초연금 논란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탈퇴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너무 많죠. 예. 정부는 정말 국민연금 탈퇴 러시에 즐겨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기대입니다, 우리. 예. 자, 오늘 그 민영화 이야기를 쭉 함께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민영화 논의가 사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후에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진척되다가 말았습니다.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뜻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속도를 낼 이유가 없다. 아마, 이런 여론을 반영한, 흐름 때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인데 왜 공공부문 민영화, 이걸 시도했을까요? 이 공공부문, 민영화로 인해서 불거질 문제점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김대중 정부만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98년 2월에 네. 취임하고 임기를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97년도 12월에 당선되셨는데 네. 딱 그때가 IMF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당선 이후 첫 작업이 IMF하고 이른바 돈 빌리러 다닌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지나면 우리가 좀 더 세게 대응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 그때를 되돌이켜 보면 네. 온 집안이 장롱 속에 있는 금반지까지 다 꺼내들던 시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꾸역꾸역 커오다가 이러다가 폭삭 망하는 게 아니냐라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우리 국민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죠. 네. 김대중 대통령도 오랜 정치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준비된 대통령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경제론이라는 네. 그 당시 다른 정치인한테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예. 나름의 예. 이 경제 비전도 갖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예. 국가적 위기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기존 게 다 백지화되고 예. IMF가 불러주는 대로 예. 받아 써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핵심이 공기업 다 민영화해라. 네. 그리고 금리를 팍 올려라. 네. 금리를 팍 올리니까 안 그래도 기업들이 금융에 대한 부담이 큰데 그 이자 때문에 건전한 기업들도 다 망해버려요. 예. 그래서 민간 기업들 다 쓰러지게 하고 공기업들 다 민간으로 내각하게 하고 네. 그리고 금융을 풀어라. 그 예. 뭔 얘기죠? 예. 민간 시장에 있는 한국 자본을 넘어뜨리고 공기업들도 다 풀고 네. 그리고 금융을 푼다는 건 외국에 있는 자본 투자자가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지네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예. 예. 돈을 빌려주는 조건 사실 이제 그 때문에 이제 그런 요구를 했고 김대중 정부도 거의 백기투항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받아 적었습니다. 예. 실제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직전에 김대중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노선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면 철도 같은 경우에도 당시는 이제 철도청이었어요. 예. 국유철도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공사로 바꾸는 게 애초에 김대중 정부의 로드맵이었어요. 예. 근데 IMF 금융위기에서 받아 쓰는 바람에 그쪽에서 매각해라. 어떻게 매각할까요? 화끈하게 매각하라. 그게 뭡니까? 매각하라. 영국식으로 해라. 예. 다 쪼개라. 예. 그리고 다 팔아라.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국식 완전 분할 전면 매각 방식으로 예. 김대중 정부가 안을 짜고 추진을 하죠. 안타까운 역사죠. 예.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고, 그거는 예. 본의와는 무관하게, 예. 타이가 압도하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근데 결국은, 네. 포항제철, 예. KT 등등은 이제 민영화가 완료됐는데, 네. 다행히 예. 철도, 예. 가스 이런 건 막았어요. 예. 2002년도에 가스노조, 철도노조, 발전노조 이 예. 3개 노조가 공동 파업 투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부분적인 국민들의 지지도 얻어내서 예. 파업을 민영화를 중단시키죠. 제가 알기에 민영화는 이제 정권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10년이 좀 더 지났네요. 네. 노동조합이 파업이라는 그 대응으로 막아낸 경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근혜 정권 질문 자체가 일단 강력하게 추진했겠죠. 예. 아마
김대중 정부에서는 마지못해 하는 거지만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거 웬 물을 만났다. 예. 이러고 싶었는데 국가적 위기니까 같이 가자 해서 더 전면적으로 했을 것이고 노를 저으려고 하니까 물이 들어온다. 예. 뭐 그런 격이었겠네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파업 투쟁했을 때 예. 글쎄요, 뭐 과거 일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강력하게 탄압을 했겠죠. 네. 자, 하여간 그 당시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하나밖에는 고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민영화였는데, 자, 그 뒤로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도되거나 그런 것은 또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인천공항 민영화 정도 시도하려다가 또 말았지요. 그때도. 현재까지도 인천공항 민영화는 과제로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이명박 정권 들어서부터 이제 민영화가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이 민영화, 그 양상과 양태, 차이가 있나요? 앞서서도 연기금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가려는 박근혜 정부의 그 특이성 짚어주셨는데 이명박 정권은 어땠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이제 DJ 정부 후반부터 예. 민영화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핵심 기간 산업의 민영화는 중단돼요. 예. 근데 이제 부수 업무 민간 위탁들은 많이 추진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하지만 핵심 이제 공기업들은 그냥 남아 있게 되는데 예. 이명박 정부가 추진을 하죠. 추진을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래도 이 과거적 전통을 따랐습니다. 예. 직접 민간 회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인데 예. 박근혜 정부는 편하게 예. 완전히 노골적으로 예.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리고 될 줄 알았던 모양이죠. 예. 근데 지난 김대중 정부 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당시도 제가 노동조합의 이런 민영화 반대 활동에 같이 참여했었는데 예. 그때 민영화 반대 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기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고요. 예. 그리고 민간으로 가면 경쟁이 작동하니까 더 잘 될 거 아니냐라는 예. 민영화의 우호적인 여론들이 꽤 있었어요. 또 가격도 싸질 것이고. 예. 예.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시장 만능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제 형성됐지만 예. 한 15년 전에는요. 예. 당시까지는 시장 만능주의의 기세가 굉장히 셌던 때입니다. 예. 그래서 민영화가 추진되었는데 이명박 정부도 이제 그런 추세로 익은 거예요. 민영화하면 네. 되겠지. 예. 그런데 국민들이 반대가 크니까 못한 거고 예. 그걸 하긴 한 게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꼼수 지분을 팔 때 바로 현대건설한테 매각하지 않고 국민연금 기금을 한번 찍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본 회사를 즉 바로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고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부분적인 서비스부터 네. 하는 거고요. 수소 자회사도 이제 그런 경우죠. 예. 그래서 자회사를 통한다든지 혹은 지분 불가피하게 지분을 매각할 때는 네. 국민연금 기금 형식을 통하다든지 예. 이른바 우회 민영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네. 꼼수 레벨로 보면 예. 아주 탑이죠. 예, 예.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가요, 이게? 공주님 머리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글쎄요. 아무리 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명박 정권 때, 이렇게 하려 했더니 안 되더라.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모종의 또 기획팀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예, 그들도 실패 좌절해서 음. 또 새로운 묘안을 짜낸 거죠. 진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을 텐데, 또 다른 의미의, 예. 자, 일단 철도 민영화 말씀하신 대로 영리자회사 설립으로, 방향을 틀어서 박근혜 정권, 들어서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자,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안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짚었습니다. 일단, 철도 파업, 이후에, 정부가 초강경 기조로 철도노조 지도부를 구속시키고, 또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이들을 아주 그야말로 쥐잡듯이 탄압하고 있고, 이런 양상으로 봐서는 하여간 철도노조 파업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서 이 정부가 국민에게 보다 더 투명하게 그 의혹을 풀어낼 의지가 있겠는가 시험대 위에 올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 그대로 민영화를 계속 밀고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철도 민영화 현재까지 어떻게
방향을 좀 짚어내신다면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민영화의 수순 그대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타협 기구가 이제 국회 안에 만들어졌는데 되돌릴 여지는 없는지,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작년 12월 30날 철도 노조 파업이 이제 마무리되고 예. 그날 국회 네. 철도 소위를 만들어서 그쪽에 넘겼는데 네. 기대했던 만큼 국회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은 예. 저쪽 작전이죠. 예. 그래 국회에서 너희들 얘기해라.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 논란을 해소시켜버리고 예.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예. 그래서 아주 발빠르게 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하고 예, 시간만 벌었군요, 한마디로 예, 얘기해서. 이제 그런 건데 예.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뒤집을 여지가 있습니까? 그럼요. 국회 철도 소위에서 기대할 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예. 저도 그 철도 소위 산하에 자문협의체라고 꾸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여당이 4명, 예. 야당이 4명 추천해서 8인 위원회가 꾸려져 있고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시군요. 예. 철도 소위의 그 시한을 3개월로 못 박았어요. 예. 그래서 12월 30날로 치면 3월 30일 3개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군요. 얼마 예. 안 남았는데 저희 8인 철도 자문 협의체 상견례를 지난주에 처음 했어요. 며칠 전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예. 첫 모임을 갖습니다. 예. 40일 남겨놓고. 매일 만나나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예정인데. 한 서너 번 만나고 말겠네요. 그리고 저쪽 팀에서는 또 그래 너희들 얘기해라. 예. 그리고 쓱 흘러버리겠죠. 예. 해소하는 방향인데. 예.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논점들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예.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요 시한부인 3개월짜리 국회 철도 소위에서 많은 효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KTX 수서 자회사가 만들어지지만 이게 운행은 2016년에 할 예정이고요. 예. 우리나라 자회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법인만 만들어진 그렇죠. 거군요. 법인 만들어지고, 예. 아직요, 공사 끝나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수서역에서 예. 평택역까지 예. 선로를 마련하는 건데, 예. 이제 겨우 땅 파고 조금 기반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역대 우리나라 철도 건설 역사를 보면요. 예. 그때 시간을 맞춘 적이 없었어요. 음. 이명박 정부 때는 수서 KTX 개통이 2015년이라 그랬어요. 예. 이제 지금 2016년이 됐고요. 예.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이제 예. 노조를 통해서 보면 작업 진척 애초 계획했던 만큼은 안 나온다 그래요. 예. 하여튼 간에 예. 개통을 하겠죠. 네. 2016년 혹은 17년 개통할 수 있는데 지금 2, 3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해요. 철도 자회사는요. 예. 철도 시설 공단의 선로를 빌려 쓰고 그다음에 철도 공사한테 네. 차량 예. 유지 보수, 예. 수리 이런 거를 다 빌려서 써요. 예. 그리고 딸랑 예. 한 3,400명 정도 본사 인력만 갖고 있는 아주 단순한 회사예요. 아니, 그러면 서비스의 근간은 다 코레일 또는 시설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거네요. 저는 여기서 왜 경쟁이 발생하는지 예. 코레일 분들이 그냥 와서 다 일을 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중복 조직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관리, 예. 인사, 예. 임원들만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마트에서 이마트 콜라 이런 거 팔잖아요. 예. 근데 원재료는 코카콜라로부터 그렇죠.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은 코카콜라하고 이마트 콜라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뭐로 포장만 받고 오면 되는 건데. 포장비가 더 들죠. 그러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흐름 아닙니까? 답을 제가 드리지요. 예. 돈이 되는 노선이기 때문이에요. 돈이 되는 노선이다. 누구한테 주고 싶은 겁니다. 예. 지금은 우리나라 철도의 허브가요. 서울역입니다. 예. 오랫동안 그래왔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 분포가 점차 지금 강남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광역 체계에 예.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과 전체 철도 광역 체계의 이 장기 계획을 보면 예. 그 거점이 서울역에서 수서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서역이 사실 코레일의 자회사라고 하지만 예. 이 배꼽이요. 예. 나중에 배보다도 훨씬 강력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서역을 남겨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돈 드는 노선이니까 이걸 코레일이 독점을 하면은 뭐 그러면은 결국 공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로서는 이게 내 건데 저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이거 어떻게 놀릴 방법이 없네 이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회사가 그 노선을 독점하도록 함으로써 나중에 그 자회사가 민간에 넘어갈 수 있게끔 징검다리로서 그 자회사 만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쪽도 이제 묘안으로 징검다리를 만드는 우회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또 그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직접 매각을 해버렸으면 예. 다시 이거를 공공으로 되돌리는 비용이 너무 커서 예. 혹은 그 산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예. 사실 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게 어려워졌을 텐데 예. 정부가 우회적 경로를 취하다 보니까 예. 징검다리를 한번 찍고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저는 2016년에 총선 즈음에서 예. 정치적 지형만 변화시키면요. 아. 어차피 그때까지는 그래도 공공이 갖고 있는 민간에까지는 가진 않아요. 예. 정부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공공기관 지분, 국민연금 기금도 예. 그때까지만 정치적 개입을 좀 하죠. 네. 국민연금 기금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예. 수석 KTX 민영화의 문제점들을 예. 알리면 됩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예. 워낙 지금 그 철도 파업 예. 기간 짧은 기간만 이게 놀이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짧은 기간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졌어요. 또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고 저는 앞으로 예. 2, 3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예. 제대로 알리기만 한다면 예. 국민들이 이건 안 되겠다. 음. 이런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또 주요한 선거에서 예. 그런 게 국민들의 의사로 확인되면 예. 그 지분요 그대로 다시 코레일로 옮기면 됩니다. 네. 그래서 2016년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시간이 상태다.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예. 일단 국민연금 기금한테 간 게 네. 다시 재매각해서 민간으로 가기 전 네. 그때까지는 정치적으로는 시간이 있다. 예. 그래서 국회 철도 소위는 3개월짜리지만 네. 저는 한 3년 정도 보고 예. 또 철도 노조나 저희 지금 요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시민사회에서도 예. 그런 그 시간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고요. 예. 하여튼 뭐 3년 안에 수석 KTX 다시 그 공공기관으로 되돌릴 겁니다. 예. 결국 국민들이 잊지 않고 이 철도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날선 인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은 뭐 2016년까지 시간이 이제 있는 상태니까 이대로 뭐 그 민간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뭐 자조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겠군요. 작년 네. 철도노조가 23일간 파업을 했는데 예. 철도노조가 파업을 들어가기 전까지 예. 정부가 수석 KTX 민영화를 추진한 건 작년 여름에 발표했어요. 예.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이 작업이 진행되고 네. 철도노조나 몇몇 전문가들이 이걸 알리려고 했지만 네. 국회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예. 언론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예. 진행돼 버렸어요. 예. 근데 철도노조가 23일간 파업하니까 예. 이게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 겁니다. 네. 즉 열심히 노력하고 예. 또 국민들이 관심만 가져준다면 예. 이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절반 정도는 지금 알렸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3년 이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저는 승산이 있다. 예. 반드시 되돌린다. 예. 뭐 하여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국민들이 하여간 눈을 부릅뜨고 좀 지켜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철도 민영화는 이러하고요. 의료 민영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이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12월 13일에 정부가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 이게 사실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던 그런 요인이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의료 자회사를 만들도록 한다. 또 원격 의료를 허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최근에 의사협회가 뭐 삭발투쟁까지 하면서 뭐 심지어는 뭐 칼을 들고 자해 위협까지 하면서 의사협회장이 맞섰는데요. 근데 그런 의사협회가 정부하고 타협을 받습니다. 근데 정부가 하려는 것 대부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가 인상이라는 정부의 어떤 달래는 카드 이걸 받고 넙죽 정부의 이런 이 방안에 대해서 합의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료 체계를 보면요. 예. 중간중간에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예. 첫 번째 이해관계자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예. 병원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 예. 보험료를 내고 예. 혹은 본인 부담금을 내죠. 예.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공급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료 공급기관이 일부는 우리한테
그 본인 부담금 환자한테 돈을 받지만 예. 상당수 돈은 우리한테 직접 받지 않고 보험자, 네. 보험한테 돈을 받죠. 예.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네. 민간보험이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자인 국민의 한 주체와 의료 공급자가 중간에 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예. 보험자가 예. 주체가 있어요. 이 예. 셋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예. 지금 정부가 하는 작업은 민간 보험사를 살찌우는 거고요. 예. 그래서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예.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의료 공급자의 수지 개선을 지원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 수혜자는 의료 공급자 중에서 병원이에요. 병원들이 자회사를 만들고 네. 원격 진료를 하더라도 예. 그 원격 진료에 여러 그 시스템과 데이터들이 집적해서 할 수 있으려면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 동네 병원에서는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역시 병원입니다. 예. 그래서 원격 진료 그다음에 자회사의 혜택을 누가 보느냐? 병원 측이 봐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 가입자 국민들은 민간보험 회사한테 뜯기고 또 병원한테 더 지불해야 되니까 저희가 제일 피해자가 되죠. 예.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의료 산업 투자 활성화에 보면 민간보험 윈, 공급자 중에서 병원 윈,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네. 여기서 공급자 중에 딱 껴있는 게 일반 의사분들이에요. 그렇죠. 병원 그 소비자 사이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료 공급자가 둘로 나누면 예. 병원에 취직돼 있는 고용돼 있는 의사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개원의가 있어요. 예. 근데 의협은 예. 개원하시는 분도 있고 예. 이제 취직 고용돼 있는 종합병원에 고용돼 있는 분도 있지만 다 같은 의사니까. 근데 개원의가 훨씬 많지요. 음. 그러니까 의협은 네. 개원의의 이해관계를 더 많이 반영하는데 정부가 뭘 하나 발표했는데 보니까 맨 병원만 좋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협이 열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인 행위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파업까지 불사했는데 네. 이게 뭐 수리수축 어떻게 만나더니 갑자기 둘이서 뭘 발표를 했어요. 정부하고 예. 의협하고 그리고 지금 확인되진 그러니까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의료 수가를 인상해 주는 걸로 타협을 하지 않았느냐. 네. 왜냐하면 의료 수가를 인상하면 병원이든 혹은 개원의 동네 병원이든 다 수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예. 동네 병원 의사들도 혜택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두 단계인데요. 정부가 작년에 의료 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민간 자본이 웃었고 보험 자본이 웃었고 예. 병원이 웃었어요. 예. 이번에 정부하고 의협하고 뭐라고 거래가 있어지고 나서 발표를 했어요. 예. 의협도 이제 좀 해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놈이 정부가 하는 거 보니까 예. 국민이 계속 봉이었고요. 예. 의료 공급자, 예. 그다음에 민간 보험회사 이 둘을 위한 정책으로 계속 흐르고 있고 네. 국민건강보험만 찌그러지고 예. 가입자들 허리가 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병원에 있는 의사들을 위한 선택이었다. 타협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병원에 있는 의사보다는 이제 병원 자본이죠. 병원 자본에. 근데 병원 자본이 네. 돈을 벌면 예. 또 그만큼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한테도 혜택이 가겠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내부 고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 의사협회, 이 타협을 본 의사협회 그 협상 대표. 이 뭔가 좀 그 정부하고 뒷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의료 공공성을 지켜온 그동안의 그 장벽을 우회로를 통해 해체하려 한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우회로 징검다리 의료 민영화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는 술수인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 의료 민영화 이런 식으로 뭐 고속도로를 탔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는데 예. 의료 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왜냐하면 의료를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어르신들 노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령화가 될수록 의료 서비스 양이 늘어나요. 예. 무슨 말이냐면 볼륨이 커지는 거죠.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본들은요. 네. 지금 사내 유보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돈이 현금은 넘쳐요. 어디 쓸 데가 없어. 투자할 데가 없어. 예.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의료 시장이에요. 음. 왜냐하면 고령화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 커지는 의료 시장에 빨리빨리 물꼬를 더 열어놓자. 예. 그게 의료 산업 투자 활성화인 거고. 예.
이게 의료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라는 걸 우리가 주목한다면 지금 네.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 영리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예. 그만큼 네. 가계 부담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옛날도 아니죠. 그래서 촌에 가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농촌을 열심히 하시고 조금씩 저축해놓고 하다가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몇 번 입원하시고 몇 번 또 119 타시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면서 결국은 다 병원에다 바치고 가시걸랑요. 병원에 다 바치고. 예, 그러니까 열심히 젊으실 때 일하고 예.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물려주지도 못하고 다 병원에 바치고 가는데 이런 게 노인들의 그 용돈을 갈취하는 거군요, 한마디로. 기초노령연금을 드리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은 또 예. 드리면 뭐 합니까? 예. 다 그죠. 병원비 쓰세요. 네. 따라서 공적 의료 체계가 이게 강화돼 가지고 예. 이른바 무상 의료죠. 예. 소득에 따라 보험료나 세금을 내고 예. 그다음에 아프신 분한테는 자기 본인 부담금을 얻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10만 원 기초연금 받고 또 뭐 조금씩 이렇게 뭐 일을 하셔가지고 5만 원, 20만 원 받고 하셔도 다 그냥 병원에 가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사회가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아프게 되죠. 그것도 나이가 들게 되고 노인이 되게 되고 또 그거를 다 병원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되어서 이 고리를 깨야 되는데 그게 저희 의료 공공성 강화 운동 네. 또 무상 의료를 만들자 복지국가에 걸맞는 예. 그런 건데 거꾸로 가네요. 자꾸 예.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까? 2016년까지 철도는 시간을 좀 번 상태고요.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비롯해서 몇몇 그 복지 시민 단체들이 운동하고 있는 게 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에요. 아, 예. 1인당 10,000원. 예. 만 원만 더 내면 예, 가구당 이제 3인이니까 예. 3만 원 정도를 더 내자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보다 30% 정도 보험료를 더 내는 거예요. 예. 그럼 깜짝 놀라시는데 네. 가구당 평균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액이 지금 월 9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3만 원, 12만 원을 내자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 작년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야권이나 진보 진영에서 그 국민들한테 제안했던 약속이 100만 원 상한제예요. 예. 어떤 경우든 예. 본인 부담금을 1년에 100만 원을 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제가 3번 수술해서 예. 총 병원비가 1억이 나왔다면 예. 제가 100만 원을 내고 예. 9,900만 원을 건보공단이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사실상의 무상의료죠. 네. 이렇게 하려면 한 15조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예. 우리 국민들이 1인당 10,000원 평균, 가구당 3만 원 예. 평균이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은 더 내고 적게 버시는 분은 덜 내게 되는데 예. 1인당 10,000원, 가구당 3만 원을 내게 되면 예. 100만 원 상한제가 가능해져요. 예. 그래서 지금 민간 의료보험이 호시탐탐 의료 시장을 늘리려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괜히 급해요. 예. 빨리 건보를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은 뭐냐? 저희가 보기에는 보험료를 더 내서라도 그 대신 민간 의료보험을 안 내면 되니까 보장성을 늘리는 겁니다. 네. 보장성을 늘리면 이제 본인 부담금에서 벗어나니까 네. 의료 혜택이 늘어나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저희가 보험료를 더 내서 보장성이 늘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지금 저희 본인 부담금의 상당 부분이 다 비급여 진료예요. 예. 의료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건보에서 해결 안 해주니까 본인 부담금으로 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암, 희귀질환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재정이 늘어나면 그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할 수 있어요. 네.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체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어요. 예. 또 하나 진주의료원 사태에서도 보는 것처럼 지방 공공의료기관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 어렵냐? 바보 같아서 그래요. 다른 민간 병원들처럼 비급여 진료를 막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돈을 벌죠. 근데 지방 공공의료기관들은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의사분들은 교과서적 진료를 한다 그래요. 양심에 따라.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비급여 진료는 그 급여 진료하고 그 질적 차이가 크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금 그 병원들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환자들한테 막 먹이고 있는데 네. 근데 이 건보 재정이 늘어나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요. 예. 급여 중심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의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방 공공의료기관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예. 요약하면 예. 건강보험을 올려서 재정을 늘리면 보장성이 늘어나고 의료기관들의 과잉 진료를 통제할 수 있고 지방의 공공의료기관까지 살릴 수 있는
지금 낱마처럼 얽혀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제를 푸는 저는 실마리가 건보 보장성 확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민간 실손보험, 의료영리화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맞서기 위해서는 빨리 건보 재정을 늘려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엔 이게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아닐까. 그래서 이 운동도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 말고는 없죠. 공공에서 건강보험 재정 강화를 위해서 뭐 특별히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건보 재정은 지금 일부 국고 지원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건강보험료예요. 저희가 내면 사용자가 그만큼을 내고 또 일부 국고가 보태지는 방식이어서 건보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저희가 철도하고 의료 민영화의 현주소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수도, 가스, 전력, 이 에너지 이 분야를 포함해서 이런 그 공공 분야의 민영화 역시 경로나 과정이 복잡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지만은 서서히 그 영리 기업에게 넘겨주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지적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지난 10년 전하고만 비교해 보면 민영화 반대 활동을 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래도 상황이 나아졌어요. 나아진 겁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민영화는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왜 안 되는데 민영화하면 뭐가 나빠? 그리고 그 공기업이 독점하는 게 맞아? 이런 질문을 하셨고 또 실제 현재 공기업이 그렇게 깔끔하게 투명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공기업도 내부 혁신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에 넘어갔을 때 그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민영화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만큼 논점이 분명해져 가지고 설명하기도 수월하죠. 그러니까 또 이거를 흐트러뜨리려고 저쪽은 계속 꼼수와 우회를 계속 집어넣는 거고요. 저희는 전곡을 찔러서 가능한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그러고 저쪽은 다시 물타기 하는 거고. 그래서 자회사든 국민연금기금의 징검다리를 뭐 이렇게 통하든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전에 비한다면 수도, 가스, 전력 등 또 다른 기관 사회 서비스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조금씩 이제 그 실체가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수도 민영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도는 이제 그 지역적 독점성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수원에서부터 그러니까 저수지라든지 강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수원지를 중심으로 그 지자체들이 자기가 가져와요. 그래서 직접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자원공사한테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즉 뭐냐 하면 운영 주체가 지자체예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물값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공공성의 기준으로 보면 수도의 공공성 혹은 물의 공공성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울 종로에 살든 여기 마포에 살든 아니면 강원도 산꼭대기에 살든 경북 울릉군에 살든 물값은 똑같아야죠. 저는 그게 국가가 혹은 사회가 우리의 시민, 사회 구성원한테 보장해줘야 될 저렴하고 양질의 그리고 그 동일한 접근성을 물의 접근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가스도 그렇고요, 수도도 그렇고 다 달라요. 왜?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원지하고 좀 가까운 데는요, 아무래도 그 수원에서부터 가정까지 전달하는 비용이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싸고. 큰 강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건데. 그리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물값 차이만 있었지. 여기가 영리적으로는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했죠. 우리나라 물값이 싼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민간한테 위탁되게 돼요.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되는 순간 이게 민영화의 본질인데 시장 수익만큼을 그들한테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만큼 물값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이게 우리 지역 주민이면 수도 라인을 깔아서 물을 공급하는데 이게 민간으로 가게 되면 수도 배관을 멀리 가야 되는 데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 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용하기가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오지에 살수록 변두리에 살수록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끊기든지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은 진짜 너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민간 위탁까지 걱정을 해야 되니 참 그렇죠. 그 공공성의 상실은 뭐 가격 폭등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배제, 서비스 차별. 소외의 문제까지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공영화보다 훨씬 낫더라.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국내외를 통틀어.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영화의 비판적이어서 그런지 예. 아무리 찾아봐도 예. 성공 사례는 저는 못 찾겠어요. 정치는 성공 사례가 많은데. 아, 그래요. 정치의 민영화. 그래서 거꾸로 이제 제가 권할 만큼 민영화 성공 사례를 국내외적으로 찾기가 어렵고요. 예. 민영화론자들이 예. 혹은 정부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은 있어요. 예. 심지어는 정부는 영국도 성공했다고 그러고요. 예. 이런 눈으로 보면 성공했습니다. 예. 민간 기업의 눈으로 보면. 예. 근데 국민 눈으로 보면 서비스 차별과 요금이 올라가는 거고 네. 일본 철도도 정부는 성공 사례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일본 철도가 지금 보면 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본섬에는 수익이 높고 예. 나머지는 수익이 낮아요. 그래서 그 80년대 민영화를 했습니다. 지분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세계에서는 민영 기업으로 갔어요. 네. 어떤 회사? 돈이 되는 회사. 돈이 되는. 수서발 KTX 같은 겁니다. 예. 나머지 세계에서는 그냥 지금 공공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에. 왜? 적자 회사니까. 네. 지금 일반 철도죠. 예. 그리고 민간 회사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변두리에 있는 노선들을 굉장히 많이 잘라냈어요. 예. 일본 철도 노선들을.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영리적인 부대 사업들을 많이 벌립니다. 예. 즉 철도는 도심지까지 들어오는 라인이고 거기에 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대 효과가 굉장히 커요. 따라서 이 부대 이 선로가 갖고 있는 사회 연관성, 사회 연관적 부대 효과를 공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혹은 수익을 위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엄청난 수익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 역을 이용하라든지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 증가가 돈 되는 노선을 가진 회사들의 수익으로 가는 거고 돈 없는 회사는 돈이 안 되는 노선들은 그냥 세금으로 지금 영위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유럽의 철도들이 성공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네. 유럽의 철도를 보면 일부 적자 노선에 한해서 네.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근데 본 노선, 우리처럼 KTX 이런 걸 민영하진 않죠. 네. 근데 그런 아주 부분적인 민영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다 민영화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사실을 왜곡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측면에서 온다면 민영화 사례에서 성공하는 걸 보기 어렵고 예.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통신은 KT가 다 전담하고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사실상 유선 전화에서 무선 전화로 바뀌었고 LG, SKT 지금 그다음에 KT 세 개 회사가 있어요. 예. 혹시 그래서 통신 공공성이 좋아졌을까요? 저는 지금 요금 체계가 어는지도 모르겠고요. 예. 요번 달 같은 경우는 예. 한 몇십 시간 남아요. 예. 왜 이거 안 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만큼 다 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착취가 이용자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신에 대해서. 네. 근데 정부는 굉장히 통신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통신 기업들이 잘 나가니까. 근데 지금 영세 서민 가구들도요. 가계비 지출의 5% 10%를 이동통신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통신이 제정신이 아니죠. 예. 이걸 어떻게 성공 사례로 보겠습니까? 성공 사례는 없다. 이 영리의 목표를 둔 민영화 중에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위원장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이런 방안, 이런 방안으로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이번 철도노조 파업과 예.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민영화가 되면 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체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엄청난 구조조정을 당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2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 피해자들끼리 연대를 해서 이걸 막아야 돼요. 예. 근데 그전에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조 책임도 있습니다. 네. 노조도 이용자 시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시민들도 밥그릇 지키기 싸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예. 근데 이번 철도 노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정성이 보였던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철도를 지키겠다고 나섰고 예. 시민들도 그걸 이해하니까 네. 노동조와 시민의 연대가 이루어지니까 철도노조 파업도 정부를 위협할 만큼 오래 지속하고 또 그 강도도 굉장히 강했고 네. 국민들의 지도도 밑발쳤죠. 그러면서 이후에도 각 민영화 쟁점들에 대해서 해당 기업 공공기관의 노동자들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게 전 국민 우리 시민들이니까 네. 같이 소통하면서 연대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보고 정치권은 답답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먼저 좀 문제를 발견하고 국민들을 알려야 힘 있는 게 정치권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그 뒷분만 치지 마시고. 예, 예. 요번에 그래도 하여튼 철도노조 파업을 통해서 이런 계기가 마련됐으니까. 네. 정치권도 이런 시민 노동자들이 연대에 같이 이제 합류를 하셔가지고. 네. 이런 진보 개혁 진영의 정치권과 시민 노동자들이 똘똘 뭉치면 뭐 MB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혹은 어떤 또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 꼼수를 부리든 네. 저는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내가 만드는 복지사회 공동위원장 오건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민영화의 민낯.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기획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전 김용민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